새벽 6시 알람이 울렸다. 이은정은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으로 일어났지만 더 이상 아이들을 만나러 갈 학교는 없었다. 빈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 보였다. 예전엔 저 사람들처럼 활기찼는데.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거울 속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적막뿐이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그의 빈자리는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안 쓰는 슬리퍼, 그대로 둔 면도기, 아직도 옷장에 걸린 양복들. 무릎이 뻐근했다. 관절염이 시작된 건 작년부터였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예전엔 아이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었다. 딸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다. 결혼한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엄마 괜찮다고 늘 말해왔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화장실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는데 미끄러질 뻔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정말 넘어져서 다쳤다면 혼자 있는 이 집에서 누가 알아줄까?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릴까? 그동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퇴 후에도 가끔 동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독서 모임에도 참석하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자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창밖을 보니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보였다. 예전엔 저런 아이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 이제는 부러움과 그리움이 더 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대로 계속 혼자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몸은 더 불편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날도 은정은 혼자 조용한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딸과의 통화는 늘 반가웠지만 요즘엔 왠지 부담스러웠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괜찮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소연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진지한 기운이 감돌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많이 걱정되거든요.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무릎도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나 딸이 눈치챈 것 같았다. 최근 통화에서 무심코 무릎이 아프다고 말했던 게 실수였을까? 괜찮다고 했잖니. 그 정도는 나이 들면 다들 겪는 거야. 엄마.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은정의 온몸이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렸다. 요양원이라고? 네, 요즘 요양원들 정말 좋아졌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비슷한 연배 분들과 함께 계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딸의 말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온통 거부감으로 가득 찼다. 요양원? 그곳은 마지막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자유롭게 살던 삶을 포기하고 남의 손에 의존하며 사는 곳. 문득 3년 전 같이 근무했던 김 선생님이 떠올랐다. 은퇴 후 몸이 불편해져서 자식들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활발하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분의 말이 생생했다. 여기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씻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어. 그로부터 석 달 뒤 김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 들으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은정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다. 아직은 조금 더 집에서 지내고 싶어. 이 집이 너의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잖니.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알겠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은정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요즘 들어 집안일도 버거웠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무릎에 힘이 빠질 때가 있었다. 밤이 되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으니 집 안이 무덤처럼 조용했다. 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양원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자유를 잃고 서서히 꺼져갈까? 창밖을 바라보며 은정은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잠깐만요, 몇 주만. 소연의 제안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요양원을 거부한 은정에게 내민 마지막 선택지.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은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KTX에서 내려 서울역 대합실에 섰을 때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도시의 소음이 귀를 찔렀다. 손에 든 작은 캐리어 하나가 초라해 보였다. 평생 살아온 집의 모든 것을 이 조그만 가방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니. 엄마. 소연이 뛰어와서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차 안에서 딸은 연신말을 쏟아냈다. 엄마, 우리 집 좀 좁긴 하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재민이도 할머니 오시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33평 아파트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어색함. 사위 경수는 어머님 오셨어요라고 인사했지만 시선은 어딘가를 피하고 있었다. 10살 손주 재민이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은정을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은정이지만 손주 앞에서는 왠지 어색했다. 어머님, 방은 재민이 방 쓰시고요. 소연이 안내해준 방에는 축구공, 레고블록, 게임기가 가득했다. 침대 시트조차 포켓몬 캐릭터로 덮여 있었다. 은정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손주의 소중한 공간을 빼앗은 것 같았다. 재민이는 어디서 자니? 거실 소파에서 잘 거예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 10살 아이가 할머니 때문에 제 방을 내주고 소파에서 잔다니. 첫날 밤 11시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복도불을 켜기가 망설여졌다. 온 가족이 잠든 시간에 불을 켜면 누군가 깰지도 모른다. 결국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화장실 문도 살며시 닫고 물 내리는 소리까지 신경 쓰며 다녀왔다. 아침 7시 온 집안이 바빴다. 소연은 재민이 도시락을 싸고 경수는 넥타이를 매며 출근 준비를 했다. 재민이는 교복을 입으며 엄마 숙제 가방에 넣었어요? 라고 소리쳤다. 식탁은 4명이 앉기에 비좁았다. 평소 재민이가 앉던 자리에 은정이 앉으니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소파로 이동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함이 밀려왔다. 할머니. 갑자기 재민이가 입을 열었다. 온 가족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순간 숟가락 소리마저 멈췄다. 소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재민아 라고 외쳤지만 아이의 솔직한 질문에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언제까지일까? 며칠? 몇 주? 몇 달? 자신도 모르는 답이었다. 괜찮아요. 아이니까 궁금할 수 있죠. 은정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하루 종일 은정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방해가 될까 봐 조심스럽고 TV를 보고 싶어도 재민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이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은정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만 그 원 밖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여기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다. 환영받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는,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손님 말이다. 딸 집에서 한 달을 지낸 후 소연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엄마, 집에서 간병인 선생님과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은 마음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과 낯선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손주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여성 박선미 씨였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자 문제가 드러났다. 어머님,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요. 소리 좀 키울게요. 오후 2시 은정이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왔다. 평소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 은정에게는 고문이었다. 선미 씨,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아,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 작으면 제가 안 들려서요. 결국 은정이 방문을 닫고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들어야 했다. 자기 집에서 말이다. 박 씨는 말도 많았다. 동네 가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가족사까지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어머님, 제 딸이 말이에요. 시집 가서도 매일 전화하거든요. 어제도. 은정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소통했지만 이런 일방적인 대화는 피곤했다. 가장 힘든 건 생활 패턴이었다. 은정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8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어머님, 아침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었다. 2주 후 은정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른 분으로 바꿔주렴. 두 번째 간병인은 40대 초반의 이미경 씨였다. 박 씨와는 정반대로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다. 어머님, 산책 나가실까요?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이 씨는 어김없이 산책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좋았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몸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정의 무릎은 30분도 채 걷기 힘들었다. 관절염이 심해진 데다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이 잦았다. 선생님,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님, 운동 안 하시면 더 안 좋아져요. 조금만 걸어봐요. 이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픈 무릎을 끌고 매일 산책을 나가는 건 고역이었다. 특히 이 씨는 빨리 걸었고 은정이 뒤처지면 천천히 걸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속도를 유지했다. 어느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벤치에서 쉬고 싶었지만 이 씨는 조금만 덜을 연발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무릎이 퉁퉁 부었다. 이것도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은정은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자문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월 300만 원. 은정의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적금을 털어야 했다. 3개월이면 1,000만 원이 넘네. 통장 잔고를 보며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이 속도면 노후 자금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것이었다. 2달 후 결국 이미경 씨도 그만두게 되었다. 아픈 무릎을 억지로 끌고 다니던 어느 날 은정이 넘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남은 집에서 은정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돈도 마음도 다 빠져나가는 일이야. 간병인과 함께 한 2달.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마음은 더 피곤해졌다. 무엇보다 매달 사라지는 수백만 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길이 있을까? 간병인 실패 후 한 달 소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곳 찾았어요. 시범으로 일주일만 체험해보는 건 어때요? 은정은 주저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시행착오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다. 집에서 혼자 지내기엔 불안하고 딸 집은 눈치가 보이고 간병인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다. 알겠다. 한번 가볼게. 힐링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로비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고 직원들도 친절했다. 시설 안내를 받으며 은정은 조금 안도했다. 어머님, 여기 식당이고요. 여기는 물리치료실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체조도 하시고요. 젊은 간호사가 설명하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다. 정해진 시간표, 규칙적인 식사, 의료진 상주. 딸이 말한 대로 안전하고 편리해 보였다.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4인실이었다. 침대 4개, 작은 사물함 4개. 은정에게 배정된 건 창가에서 2번째 침대였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구나. 먼저 와 있던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넸다. 78세 김할머니, 82세 박할머니, 75세 이할머니. 모두 친절했다. 첫날은 괜찮았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들과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3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니까 모두들 존경한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밤이 문제였다. 김할머니의 코골이가 시작됐다. 드르르륵 드르르륵. 옆 침대 박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가 있어서 자다가 어머, 내 지갑 어디 갔지? 라며 중얼거렸다. 이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뒤척일 때마다 아이고 아파라고 신음했다. 은정은 한잠도 못 잤다. 집에서는 고요한 새벽 시간이 가장 좋았는데 여기서는 누군가 항상 소음을 내고 있었다. 둘째 날 아침 7시 기상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기상시간입니다. 은정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야 했다. 개인의 생활 패턴은 존중되지 않았다. 식당은 더 시끄러웠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옆 테이블에서는 큰 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건너편에서는 간병인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밥이 왜 이렇게 짜? 할머니, 드시기 전에 불평하지 마세요. 은정은 식욕이 사라졌다. 집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던 시간이 그리웠다. 오후 체조 시간 강사가 경쾌한 음악을 틀고 손동작을 가르쳤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어색했다. 평생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단체 생활의 규칙에 맞춰야 한다는 게 답답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마치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72년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무시당하는 느낌이랄까. 셋째 날 오후 은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 오가는 사람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고 싶은 음식도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여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단지 머무는 곳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여기서는 생존할 수 있지만 살아갈 수는 없었다. 김할머니가 다가왔다. 은정 선생님, 뭘 그렇게 보세요? 그냥. 저기 사람들이 부러워서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적응. 그게 문제였다. 72세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행복한 노년일까? 그날 밤 또다시 코골이와 신음소리 속에서 은정은 결심했다. 넷째 날 아침 은정은 간호사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집에 가려고 해요. 어머님,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당황했지만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못 살겠어. 작은 가방을 들고 요양원을 나서며 은정은 생각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내가 나로 살 수 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은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답답했다. 딸 집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모두 실패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어느 후 집에서 나온 은정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장을 봐야 했지만 무릎이 아팠고 마음도 울적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길에 주민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잠깐 들러볼까?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쐴 겸해서.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은정은 별 볼 일이 없다며 그냥 둘러본다고 했다. 1층 로비에는 각종 게시판이 있었다. 복지 프로그램 안내, 문화센터 강좌 모집, 동네 소식 등. 평소에는 관심 없던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유심히 보게 되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건강검진, 독거노인 안전확인. 모두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구석진 곳에 붙은 하나의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시니어 공동주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은정은 발걸음을 멈췄다.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 뭔가 가슴을 두드리는 문구였다.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인천시에서 시범 운영하는 시니어 공동주거 시설입니다. 개인 생활 공간은 독립적으로 보장하되 공동식당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이용합니다. 월 이용료 30만 원, 식비 별도. 30만 원. 은정의 눈이 커졌다. 간병인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더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 마이너스 개인 침실과 화장실 제공. 마이너스 공동주방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 마이너스 도서실, 운동실, 텃밭 공동 이용. 마이너스 24시간 관리사 상주 응급 상황 대응. 마이너스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건 뭔가 다르네? 은정은 중얼거렸다. 요양원처럼 모든 게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었다. 독립과 공동체의 적절한 조화 같았다. 마지막에 연락처와 함께 이런 문구가 있었다. 시범사업 기간 1년 정원 12명 신청 마감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은정은 포스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시니어 공동주거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지만 뭔가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지난 몇 달간의 시행착오들이었다. 딸 집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고 간병인과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고 요양원에서는 자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건 다를 수도 있겠는데. 개인 공간은 보장되니까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부담이었다. 월 30만 원이면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은정은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었다. 어르신, 뭔가 찾으신 거 있으세요?
아까 그 공무원이 다가왔다. 아, 이 시니어 공동주거 말인데요. 혹시 더 자세한 자료 있나요? 아, 그거요? 요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잠깐만요. 공무원은 책상에서 팜플릿을 가져왔다. 포스터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견학도 가능하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실제 시설을 보실 수 있어요.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팜플릿을 꼭 쥐고 있었다. 혹시 이번엔 정말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산우.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팜플릿을 받은 지 3일 후 은정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시니어 공동주거 설명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르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현장 설명회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토요일이 되자 은정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고 작은 가방에 메모지와 펜을 챙겼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기분이었다. 인천 서구의 한적한 주택가, 버스에서 내려 약간 걸어가니 3층짜리 건물이 나타났다. 서구 시니어 공동주거 1호점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생각보다 아담하네. 하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요양원처럼 크고 차갑지 않고 마치 동네 작은 펜션 같은 느낌이었다. 현관 앞에 선이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모두 자신처럼 설명회에 온 것 같았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50대 남성 관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1층 로비는 카페 같은 분위기였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총 15명. 모두 70대 전후로 보였다. 은정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셨죠? 하지만 요양원은 너무 답답하고 관리자의 첫마디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도 마찬가지였다. 저희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죠. 2층과 3층에는 개인 방들이 있었다. 각 방은 8평 정도로 작지만 침실과 화장실, 작은 옷장이 갖춰져 있었다. 창문도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다. 요양원의 4인실보다는 훨씬 낫네.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1층에는 공동주방과 식당이 있었다. 큰 테이블 4개 정도가 놓여 있어서 한 번에 20여 명이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함께 식사하십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개인 방에서 드셔도 되고요. 와, 저기 텃밭도 있네요. 한 할머니가 소리쳤다.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입주민분들이 직접 가꾸시는 겁니다. 수확한 채소로 요리도 해 드시고요.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니 이곳은 요양원과 확실히 달랐다. 관리받는 느낌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혹시 현재 입주하신 분 만날 수 있을까요? 은정이 질문하자 관리자가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김정숙 어르신 잠깐 나와주세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표정이 밝고 건강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김정숙 씨가 말을 이어갔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거든요. 집에서 혼자 살다가 심장이 안 좋아져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다. 우선 안전하죠.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도 관리사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아요. 김정숙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 같은 경우엔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매일 웃고 지내요. 어제도 이웃집 할아버지와 화투 치다가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은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자신도 집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글쎄요. 처음에는 식사 시간 맞추는 게 좀 그랬는데 금방 적응됐어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먹게 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처음으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정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설명회는 어땠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지금까지 엄마의 여러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소연아.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난 여기 들어가고 싶어. 전화 너머로 소연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정말요, 엄마? 응.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여기서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입주 승인 통지를 받고 일주일 후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다. 소연과 사위가 도와주러 왔지만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 엄마, 정말 괜찮으실 거죠?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까지 엄마의 여러 시도들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번엔 다를 거야. 엄마가 직접 선택한 거니까. 은정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후 2시 시니어 공동주거 건물 앞에 도착했다. 관리사 박현우 씨가 나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2층 203호가 어머님 방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며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203호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8평 공간이 나타났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화장실. 요양원의 4인실보다는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아, 좋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이고 멀리 아파트들이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집에서 보던 풍경과는 다르지만 나쁘지 않았다. 소연 가족이 짐 정리를 도와준 후 떠나자 은정은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옆방 김정숙입니다. 설명회 때 봤던 분이죠. 문을 열자 설명회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입주 축하드려요. 이거 선물이에요. 아이고, 고마워요.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방 안에 두니 훨씬 따뜻해 보였다. 첫날이라 낯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적응돼요. 김정숙 씨의 따뜻한 미소가 은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저녁 6시 식당에서 종이 울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벌써 몇 분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총 12명의 입주민 중 9명이 모였다. 새로 오신 이은정 선생님이에요. 관리사가 소개해주자 모두들 박수를 쳤다. 선생님이었어요. 저희도 선생님 많아요. 여기 최할아버지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곧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없던 대화들이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갈비찜이었다. 관리사와 요리 담당 직원이 만든 음식이었지만 집에서 먹는 것처럼 푸근했다.
이은정 선생님, 내일 오전에 우리 체조 시간에 나오세요. 재미있어요. 78세 박할머니가 말했다. 요양원 체조랑은 다르죠? 은정이 물으니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죠. 여기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해요. 그리고 위엔 텃밭 가꾸기도 있어요. 상추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75세 이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다.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옛날 드라마를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자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은정도 203호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정은 하루를 되돌아봤다. 낯선 곳이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외로운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이 있었다. 문득 지난 몇 달이 떠올랐다. 딸 집에서의 눈치 보기, 간병인과의 어색함, 요양원의 답답함. 모두 실패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길로 이끌어준 과정이었던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옆방에서는 김정숙 씨가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은정은 깨달았다. 요양원처럼 모든 걸 맡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고립되는 것도 아닌 이 길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노후의 해답이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런 삶을.